네, 잘 들리시나요? 지금 마이크 켜져 있는 거, 네, 된 것 같네요.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얼마 안 남았고요. 45분 정도의 시간을 이제 제가 할당받았는데, 그 시간만 버티시면 집에 가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스프링이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나 이벤트 드리븐, 그리고 이제 리액티브, 클라우드, 그리고 서버리스와 같이 굉장히 좀 다양한 형태의 애플리케이션들을 지원하도록 굉장히 개선되고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을 텐데요. 그 중에서 특히나 작년 11월 달에 공개되었던 스프링 부트 3와 스프링 6에서 들어온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관련된 기술들, 그런 기술들을 보면서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어떤 것들을 스프링이 과연 준비를 해왔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이 자료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박용권이라고 하고요. 현재 스프링 러너라고 하는 트레이닝 팀에서 이제 스프링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동시에 이제 당근마켓에서 커뮤니티실이라는 곳에 소속이 된 상태에서 동네 생활이라는 프로덕트를 만들고 있기도 합니다. 저의 특징은 말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배속 플레이를 굉장히 잘해요. 사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사실 45분에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 한 1시간 20분, 30분 가까이 되는 시간을 말을 해야지 사실 풀타임으로 말을 할 수 있는 주제인데 중간에 좀 많은 부분을 생략시키고 제가 2배속 이상 플레이하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오늘 강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강연은 모든 자료가 다 영어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작성을 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오늘 전달해 드리려는 내용들이 이제 약간 키워드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한글로 전달했을 때 나중에 그게 뭐지? 라고 했을 때 찾아볼 때 좀 찾아보기가 어려울까봐 일부러 좀 영어 중심으로 작성을 하게 됐고요. 또 오늘 강연의 장르는 교양입니다. 이제 어느 한 특정한 기술 주제를 되게 깊이 있게 파고드는 방식이 아니고요. 한 10몇 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굉장히 빠른 시간에 쭉 지나가면서 읊어주는 타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표를 보시면서 글을 읽으시면은 금방 흐름을 놓치실 거예요. 아까 제가 말이 많다 그랬잖아요. 이 말을 놓치시면은 이 다음 타임을 어떻게 따라잡아야 할지 굉장히 좀 애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장표는 이미 이제 보시다시피 KSUG 페이스북에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얼마든지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 말에 집중해서 그냥 쭉 따라서 달려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시듯이 작년 말에 스프링 6와 스프링 부트 3가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바 20이 출시가 된 지 이제 한 달 남짓 된 것 같습니다. 첫 세션을 통해서 이미 스프링 부트와 그리고 스프링 6에서 어떤 기능들이 추가가 됐는지를 아마 소개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네이티브 퍼스트 서포트라던가 아니면 이제 AOT, 옵저버빌리티와 같은 키워드들을 얼핏 보셨을 것 같아요. 방금 언급한 부분들이 사실 스프링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네이티브 익스큐터블과 관련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볼 건데요. 바로 이 부분이 자바 애플리케이션에 굉장히 좀 파괴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전통적으로 자바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동적 배포 환경에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동작하고 또 큰 메모리와 CPU 부하 그리고 긴 시작 시간을 가집니다. 대신 이제 빌드 타임은 짧은 편이죠. 짧은 빌드 타임을 가진 대신에 실제로 실행되는 데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는 편이에요. 아마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익숙하실 겁니다. 스프링 부트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거나 아니면은 서버에 배포했을 때 CPU가 100%를 치면서 순간적으로 멈칫하다가 탁 떨어지면서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하기 시작하죠. 대부분의 제품의 애플리케이션은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네이티브 익스큐터블은 전통적인 자바 애플리케이션의 동작 순서를 완전히 뒤바꿔 버립니다. 실행 환경에 따른 최적화를 제외한 대부분을 다 빌드 타임으로 이동시켜 버리고요. 즉시 실행 가능한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줍니다. 때문에 굉장히 적은 메모리를 사용하고요. 또 CPU 부하 또한 낮은 편이고 굉장히 빠른 실행 시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올해 아마 스프링 1이 아니군요. 스프링 IO 컨퍼런스에서 이제 스프링 핵심 개발자 중 한 명인 유겐 헬러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좀 발표를 한 게 있어요. 이제 올해
스프링의 6.1 버전이 출시가 될 거고, 부트도 그만큼 버전이 업그레이드가 될 거고, 자바는 21 버전까지 출시가 될 거다. 그리고 이러한 자바 프로젝트들을 우리는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프로젝트룸, 크랙, 갤러헤드, 그리고 라이덴과 같은 것들을 소개를 해줍니다. 이 자바 프로젝트들은 모두 다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보다 효율적이고 빠르게 동작하도록 만들어주는 자바의 프로젝트들입니다. 최신 스프링 기술에 이렇게 클라우드의 지원, 그리고 네이티브에 대한 지원이 들어오게 된 배경에는 현재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환경적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 우리는 클라우드에 상주하면서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고도의 분산된 시스템을 주로 만들고 있습니다. 시스템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통신하는 여러 개의 서비스들로 구성이 될 거고요.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동적인 환경에서 배포되고 동작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저희는 만듭니다. 이제 이렇게 클라우드 환경에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은 저희가 데이터 센터 위에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때문에 이렇게 클라우드 환경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기법과 기술을 기반으로 시스템을 구축, 실행, 계획하는 것을 보통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불러요.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말은 사실 사람마다 또 업계마다 누구의 시선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정의가 다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앞서 제가 정의한 것처럼 클라우드 컴퓨팅 기법과 기술을 기반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행하고 운영하는 것이라고 말을 한정하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말의 시작은 사실 좀 설왕설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찾아본 자료를 기반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2010년도쯤 이제 클라우드 업계에서 좀 베테랑으로 잘 알려져 있는 폴 프리멘털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블로그에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키워드를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게 조금 더 정설로 통하는 것 같습니다. 핵심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은 클라우드형으로 특별히 설계되어야 하고 클라우드 환경과 클라우드 컴퓨팅 모델을 활용하는 속성들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마이크로 서비스, 도커, 데브옵스, 쿠버네티스, 스프링 부트와 같은 기술들이 없던 시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읽어도 전혀 위화감 없이 읽힐 정도로 정말 잘 정의되어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기회가 되신다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NCF, 그러니까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을 위한 것들을 많이 언급하는 곳인데요.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이 갖춰야 할 5가지 주요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확장성, 느슨하게 결합, 보건력, 통합 가시성, 그리고 관리 용이성입니다. 자, 이런 속성들을 갖춘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은 수평적으로 확장이 가능하고 느슨하게 결합이 되어 있고 응징력이 높고 장애에 대해서 복원력이 있으면서 관리가 가능하고 관찰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데브옵스라던가 지속적인 배포와 같은 문화를 같이 추구를 해야만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어요 라는 말들을 많이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쭉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왔는지를 말을 해드릴 텐데요. 중간에 뭐지? 하고 멈추시면 못 따라오십니다. 뭐지? 하고 멈추지 마시고요. 그냥 중간에 궁금증이 생겨도 일단은 쭉 달리고 맨 마지막에 키워드들 챙겨가시는 형식으로 들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2010년, 9년 이쯤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러니까 당시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게 어떻게 시작됐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6년도에 아마존 웹 서비스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 출시가 되고요. 2010년도쯤에 MS 애저가 출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후로도 굉장히 많은 파스 플랫폼들이 만들어지고 사스 플랫폼들이 만들어지고 지금은 더 많은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 회사들이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있는 상태이죠. 자, 이렇게 클라우드가 굉장히 중요해지던 시기에 좀 생각지도 못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바로 VM웨어라는 곳에서 스프링 소스를 인수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스프링 소스는 클라우드 파운더리라고 하는 파스 플랫폼을 인수를 한다라는 소식을 전해옵니다. 그리고 스프링 팀이 이런 말들을 해요. 클라우드 세대를 위한 현대적인 프로그래밍 모델이 될 거다. 뭐가? 스프링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스프링 팀은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뭔가 어떤 시도를 하기 위해서 이런 협력된 관계를 구축을 한 것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0년부터 12년 이 시기쯤에는 이제 많은 기업들이 애플리케이션의 이직성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던 시기예요.
이 애플리케이션을 레거시 서버에서 클라우드로, 또 클라우드 위에서 또 다른 클라우드로 이렇게 이식하는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이야 저희들이 스프링 부트라는 기술 덕분에 셀프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으니 이걸 로컬에서 실행하든 클라우드에서 실행하든 크게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톰캣이나 웹로직과 같은 어떤 특정 와스 플랫폼에다가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어요. 때문에 와스를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플랫폼에 따라서 애플리케이션의 실행 환경 영향을 안 받아야 하는 게 핵심적인 부분이죠. 이런 거를 스프링이 굉장히 잘하죠. 스프링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핵심 기술들은 결국은 플랫폼으로부터 애플리케이션을 추상화시켜 줍니다. 그런 것들이 플랫폼으로부터 독립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게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이직성을 굉장히 높여줄 수 있는 수단으로서 쓰이게 되는 거죠. 2011년도로 넘어가 볼까요? 이 시기쯤에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키워드가 툭 하고 튀어나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베니스의 인근의 어떤 소프트웨어 한 아키텍처 그룹에서 자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이름이 가장 적합할 것 같아 라는 말을 하면서 이런 키워드를 소개를 해주면서 저희들이 흔히 쓰고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정의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클라우드와 함께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키워드를 제가 말을 해드렸는데요. 이쯤이면 떠오르는 회사가 몇 개 있으시죠? 혹시 어떤 회사가 떠오르시나요? 그냥 편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네. 네, 넷플릭스. 또 다른 회사 떠오르는 거 없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아마존. 아마존 누가 말씀하셨죠? 네. 두 분은 제가 이따가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저희 자바 개발자들에게는 넷플릭스라는 회사가 조금 더 익숙하죠. 넷플릭스는 2007년도부터 클라우드를 위해서 여정을 시작한 회사이고요. 이 넷플릭스의 백엔드나 중간 계층의 시스템들은 대부분 다 자바로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데이터 센터 위에서 사업을 시작했던 넷플릭스는 2007년도부터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전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많이 부딪혔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어려운 점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리본, 그리고 유레카, 하이스트릭스, 그리고 이제 API 게이트웨이를 위한 줄과 같은 여러 가지 도구들을 만들고 직접 자기들이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이걸 오픈소스로 공개를 하죠. 이 시기쯤에 파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헤로쿠라는 곳에서는 이 클라우드 시대에 적합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12가지 원칙이라는 것을 개념화를 시킵니다. 이런 원칙들을 통해서 클라우드 위에서 잘 동작하는 애플리케이션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지에 대해서 좀 우선적인 좋은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 나갔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조금 속도를 올려보죠. 이제 2013년부터 14년도까지는 스프링은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REST를 포용을 하면서 프로덕션 수준의 애플리케이션을 조금 더 쉽고 빠르게 개발하기 위한 개발자의 생산성에 중심점을 두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스프링 팀은 쉽고 빠른 개발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스프링 IO 플랫폼이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여러 가지 도구들을 익스큐션, 코디네이션, 그리고 파운데이션으로 분류를 해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익스큐션의 영역에는 스프링 부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2013년도에 스프링 부트라는 기술이 처음으로 소개가 됐어요. 스프링 부트는 REST 기반의 마이크로 서비스를 인베드한 런타임 환경을 가지고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도구예요. 그리고 프로덕션 수준의 비기능적인 요소를 잘 갖춘 상태에서 실행 가능한 단일 패키지 방식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게 해줬죠. 그리고 코디네이션의 영역에서 스프링 클라우드 프로젝트가 소개됩니다. 이 스프링 클라우드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목표는 서비스의 상호간 작용을 처리하고 시스템의 결함에 대처하고 분산 시스템에 대한 공통관리 및 운영 작업을 단순화시켜주는 게 이 프로젝트의 목표였어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은 스프링 클라우드에 관련된 기술들을 많이 쓰고 계실 텐데요. 생각해 보시면 그런 많은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이어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프로젝트는 바로 리액터입니다. 이 마이크로 서비스 스타일의 아키텍처를 쓰시다 보면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데이터 센터 위에서 2대, 3대를 운영하는 것들을 클라우드 위에서 올리고 10대, 20대를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 당연히 돈이 좀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때문에 효율적으로 동작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게 요구사항으로 올라왔고요. 어떻게 해결하지? 라는 관점에서 스프링팀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리액티브 프로그래밍 모델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래밍 모델을 도입을 하고,
그리고 이 프로그래밍 모델을 동작시켜주기 위해서 리액터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고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프로젝트는 스프링 웹플럭스라고 하는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엔진이 되어 있죠. 스프링 이야기를 조금 벗어나서 업계 이야기로 퍼져나가 볼까요? 2013년도쯤에 도커가 오픈소스로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이 도커를 만든 이제 솔로몬 하이크스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앞으로 몇 년 안에 우리가 일을 하는 방식,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방식, 그리고 배포하는 방식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 컨테이너 기술에 대한 진입장벽을 굉장히 도커는 많이 낮춥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개발자가 소프트웨어와 그 필요한 기반 요소를 단일 도구로 번들링을 해서 로컬 위에서 실행하거나 데이터 센터 위에서 실행하거나 클라우드 위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죠. 때문에 이제 이 시기쯤에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데브옵스라고 하는 문화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도 해요. 조금 또 다른 이야기 꺼내볼까요? 이 시기쯤에 AWS가 람다라고 하는 서버리스 기술을 처음으로 선보인 시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서버리스 컴퓨팅 기술이 이 시기에 처음 나온 건 아니에요. 실제로 서버리스 컴퓨팅은 2008년도쯤에 구글이 이미 만들었습니다. 근데 다만 실질적으로 대중화시키고 이거를 애플리케이션 수준에서 만들었다는 관점에서는 람다가 조금 더 대중화시켰다라고 읽힌다고 합니다. 자바 이야기도 좀 꺼내볼게요. 자바 생태계는 이 시기쯤에 프로젝트 바랄라와 파나마라고 하는 거를 태동시키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렇게 프로젝트 명호로 말하면 좀 와닿지 않으시죠? 이 프로젝트 바랄라 같은 경우에는 자바 언어의 가상머신의 효율성과 성능을 향상시켜주기 위한 부분인데요. 바로 이제 값 타입이라는 걸 도입시킬 거고요. 제네릭을 향상시킬 거고, 좀 객체 중심의 프로그래밍 모델을 메모리의 효율과 성능을 좀 개선시켜주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해요. 조만간 아마 이제 여러분들도 값 타입을 아마 쓰시게 될 텐데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끊임없이 이 자바의 생태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노력의 결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이야기를 좀 살짝 꺼내볼게요. 2014년도입니다. 이 시기쯤에 리액티브 매니페스토라는 게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이 애플리케이션이 더 빠르게 응답하고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거의 일정한 가용성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새로운 무언가가 필요해 라고 하면서 업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면은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걸 하면서 리액티브 매니페스토라는 걸 발표하면서 메시징 기반으로 동작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조금 숨 고를까요? 네.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조금 서론을 꺼냈고 전반적인 좀 양념을 좀 친 상태입니다. 네, 재료를 준비한 상태예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조금 더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꺼내보도록 한번 할게요. 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제 말이 빠르다는 거 저 잘 알고 있는데요. 말을 할 게 많다 보니까 조금 더 속도를 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015년도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시대가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스프링팀에서는 이 시기쯤에 책을 하나 물론 스프링팀이 출시한 건 아닙니다. 스프링팀에 소속되어 있는 주요 핵심 개발자들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자바라고 하는 책을 소개하면서 스프링 부트와 스프링 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어떻게 클라우드 위에서 잘 동작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건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정리한 책이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도커의 오픈소스의 영향에 영감을 받은 몇몇 구글 엔지니어가 열심히 으쌰으쌰해서 이런 걸 내놓죠. 바로 쿠버네티스입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저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AWS의 어떤 천하를 그대로 우리가 넉넉히 볼 수는 없지. 우리 구글도 참전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도 저는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충분히 컨테이너 기술이 진입장벽이 낮아졌고 이런 컨테이너들을 오케스트레이션을 하기 위한 기술들이 필요한 거는 맞았고요. 그래서 구글에서는 기존에 한 10여 년 이상 자기들이 쓰고 있던 컨테이너 기반의 기술을 잘 정리해서 이렇게 오픈소스 프로젝트화를 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당시에 쿠버네티스 외에도 여러 가지 오케스트레이션 도구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메소스라든가 몇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사실상 지금은 쿠버네티스로 대동단결됐죠. 모두가 다 쿠버네티스 쓰고 있고 어딜 가도 쿠버네티스를 아마 쓰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이 이렇게 쿠버네티스를 공개하면서 결정한 어떤 한 가지 포인트 때문인데요. 혹시 이 결정이 어떤 건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시간이 없으니 제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바로 이겁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 재단에다가 쿠버네티스 프로젝트를 기부합니다. 자기들이 만들었지만 이걸 기부함으로써 오픈소스화를 시켜버린 거죠. 이렇게 2015년도에 리눅스 재단의 일부인 비영리 단체인 CNCF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CNCF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기술을 발전시켜가지고 개발자가 기존에 또는 향후에 개발된 기술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제 이 재단에 참여해서 지금도 여전히 많은 활발한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기술들은 다 사실 이 재단의 하이 프로젝트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무언가를 만들기 위한 도구들은 다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서버리스입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 기술들을 이용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시도들이 일어납니다. 이 데이터 센터 위에서 잘 동작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로 이전하기 위한 전략들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전략이 리프트 앤 시프트 전략이에요. 그냥 들어서 고스란히 옮기는 겁니다. 예, 데이터 센터에 있는 걸 고스란히 이렇게 퍼 올려서 클라우드에 올리는 거죠. 이렇게 최소한의 코드 수정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 서비스에 포팅하는 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빨리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물론 이렇게 들어 올리지 않고 완전 무너뜨리고 새로 짓는 방식도 있긴 했는데 보통 이 방식은 잘 선택하지 않았어요. 비용이 너무 비쌌거든요. 하지만 이제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데는 몇 가지 좀 도전적인 문제거리들이 있어요. 이 전통적인 자바 애플리케이션은 실행할 때 굉장히 메모리와 CPU 사용률이 높고 실행 시간이 길다라는 게 여전히 문제일 거다라고 제가 처음에 살짝 언급을 했었죠. 이 컨테이너나 오케스트레이션 서버리스와 같은 기술들과 함께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들은 대부분 다 종량제 모델입니다. 쓴 만큼 돈을 내야 되는 거죠. 더 많이 쓰면 더 많은 돈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제 최대한 이런 것들을 활용하려면은 메모리와 CPU를 조금 더 적게 사용하고요. 더 빨리 실행되고 더 효율적으로 동작하는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해요. 아시겠지만 자바는 커요. 되게 무겁고요. 하지만 준비되어 있는 컴퓨팅 환경은 굉장히 제약적입니다. 작아요. 컨테이너는 생각보다 굉장히 작은 공간이에요. 여기에 이제 저희의 좀 덩치 있는 저희 자바를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때문에 이제 저희는 그 상황에서 더 적게 메모리를 쓰고 더 빠르게 동작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야 해요. 이렇게 자바 생태계는 큰 도전 과제를 받게 되죠. 2016년부터 17년까지 스프링팀은 효율적으로 동작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방법이 리액티브에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리액티브라는 키워드를 굉장히 많이 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만든 게 스프링 클라우드 스트림이라는 기술이에요. 이 스프링 클라우드 스트림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백엔드에서 고속으로 메시지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더 효율적으로 동작하게 만들게 바꿔보자 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리액티브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라고 이들은 말하고 굉장히 이런 것들을 많이 언급하고 공유하던 시기였었어요. 동시에 백엔드도 이제 뒤쪽 시스템은 메시징을 기반으로 고속으로 동작하게 만들었으니까 이제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는 구간들도 조금 더 빠르게 만들어 보자 라고 하면서 새로운 스택을 두 가지를 출시하죠. 새로운 스택 한 가지를 추가해서 두 개의 스택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도록 해줍니다. 바로 블로킹 IO 모델의 스레드 퍼 리퀘스트 모델을 쓰는 서블릿 스택, 흔히 이거는 스프링 웹 MVC죠. 저희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도구일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스프링 웹플럭스입니다. non-블로킹 아키텍처로 동작하고 리액티브 프로그래밍 모델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잘 아마 모르시겠지만은 뒤쪽에서 이런 컴포넌트 하나 만들어서 공개를 합니다. 스프링 컨텍스트 인덱서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들은 스프링 컨테이너가 어떻게 구성되고 동작하는지 잘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컴포넌트 스케일링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이 시작될 때 빈을 탐색하고요. 스프링 컨테이너를 런타임에 구성을 한다. 이게 보편적인 스프링 컨테이너가 구성되는 방법이죠. 스프링 컨텍스트 인덱서를 사용하시면 이거를 컴파일 타임으로 당길 수가 있습니다. 컴파일 시 컨테이너를 구성하기 위한 인덱서를 생성하고요. 런타임에는 스캐닝을 하지 않고 구성된 인덱스로 그 즉시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고 실행시켜 줍니다. 당연히 메모리 사용량이 줄고 더 빨리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동기의 블로킹 IO 방식으로 동작하던 것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동작하게 하기 위해서 스프링 웹 플럭스를 위해서 리액티브 스택을 공개를 해줍니다. 리액티브 스택에 대한 이야기는 길게 가지 않을게요. 다만 끔찍하게 복잡하다는 것만 저희들이 잘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효율적이고 굉장히 고속으로 동작하지만 굉장히 복잡합니다. 생각보다 리액티브 프로그래밍 모델은 이해하기 어렵고요. 디버깅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아마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다 이 말에 공감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이 시기쯤에 이거 계속 이렇게 갈 건가? 라고 하던 이 시기쯤에 자바에서 새로운 두 가지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바로 엠버와 프로젝트 룸입니다. 엠버는 조금 밀쳐두고 프로젝트 룸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은 프로젝트 rum은 조금 더 쉽게 작성하지만은 스케일러빌리티는 더 높게끔 만들어주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아마도 이제 프로젝트 룸이라는 거 제가 계속 표현하니까 조금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요. 버추얼 스레드라고 하면 좀 더 익숙하실까요?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자바 19의 프리뷰 버전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자바 21에 정식으로 릴리즈가 됩니다. 경장 스레드입니다. 경장 스레드라고 하면 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코틀린 쓰시나요? 네, 코루틴이고요. 고를 쓰시나요? 고루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동작하는 프로그래밍 모델을 자바의 플랫폼 수준에서 제공하겠다. 즉 현재 굉장히 자바의 무거운 스레드 구조를 더 가벼운 구조로 가면서 효율적으로 동작하게끔 하겠다라는 게 프로젝트 룸이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동시에 이 시기쯤에 자바의 모듈화라고 하는 개념이 소개가 됩니다. 기존의 자바는 굉장히 모듈화되지 않은 덩어리가 굉장히 큰 방식으로 동작하던 거였었어요. 물론 저희 시스템을 만드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은 모듈화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하는 자바 플랫폼이 모듈화가 되어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는 모듈화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사실 자바 8 이전 버전, 자바 8까지죠. 자바 8까지의 버전에서 자바 플랫폼을 실행하려면 실제로 수백 메가에 이르는 기반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야만 동작을 합니다. 그 위에서. 근데 실제로 그 전체 자바 플랫폼을 저희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면서 다 쓸까요? 네, 쓰지 않습니다. 굉장히 몇 개 쓰지 않고요. 필요 없는 거 다 떼내면은 사실 저희가 쓰는 거는 수십 메가에서 수백 메가밖에 되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의 사이즈를 줄이고 이를 통해서 더 적은 메모리를 사용하면서 더 빨리 동작하게끔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자바의 프로젝트 지산이 시작되고요. 그게 자바 9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여러분들은 지금 모듈화된 자바 위에서 일을 하고 계신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파운더리와 관련해서도 이 당시에 굉장히 이제 파스트 플랫폼으로서 자신들의 입지를 좀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했었고요. 또 한쪽에서는 12 팩터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여기에 API 퍼스트, 그리고 원격 측정, 그리고 보안과 관련된 요소를 추가해서 총 15가지 원칙을 지켰을 때 더 좋은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2018년부터 이제 2021년까지 이 시기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와 서버리스에 배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나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컨테이너 어웨어리스라는 개념이에요. 기본적으로 자바 애플리케이션은 실행될 때 자기가 실행되는 머신의 환경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잘 동작하려는 기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자바는 컨테이너 환경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 컨테이너가 동작하고 있는 호스트 PC의 환경을 이해하는 경우가 더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명확하게 어떻게 동작할 거야 라는 걸 지시해 주지 않으면은 실제로 컨테이너에게 제한된 리소스 이상의 것들을 쓰려고 하다가 크래시가 발생합니다. 때문에 컨테이너 환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쓰기 위해서 나오는 옵션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Use Container Support와 같은 JVM 옵션입니다. 물론 지금은 최신 버전의 자바를 쓰고 계시다면은, 즉 이제 17 버전 또는 11 버전 또는 이제 자바 에이스 쓰시더라도 192 이상의 버전을 쓰고 계신다면은 기본적으로 활성화는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활성화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오늘 돌아가시면은 본인들의 서비스는 어떤 환경에서 컨테이너를 잘 이해하고 쓰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컨테이너 환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긴 했지만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동작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몇 가지 재배용 옵션을 더 추가해서 제공해 줍니다. 컨테이너 환경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뭐랄까요, 1코어, 2코어 이런 식으로 보통적으로 저희가 소개받긴 하지만은 구체적으로 쿠버네티스는 그렇게 동작하지 않습니다.
초당 처리 가능한 연상량이라는 개념으로 이런 그 처리 가능한 CPU 사용량을 제공하지 1코어, 2코어 이런 방식으로 정의하진 않아요. 근데 저희가 편의상 그거를 코어 레벨로 이해하고 있는 것 뿐이죠.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잘 저희가 쓰고 있는 이 컨테이너 환경이 어떻게 처리량이 일어나는지를 잘 이해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프로세서의 숫자를 명확하게 지정해 주는 것이 보다 컨테이너 위에서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잘 동작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 메모리 사용량의 경우에도 컨테이너 환경은 조금 동적일 수 있죠. 필요에 따라서 조금 큰 컨테이너 또는 작은 컨테이너 돌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명확하게 메모리 사용량을 찝고 들어가는 것은 생각보다 불필요하게 또는 더 적게 사용하는 걸 수도 있어요. 때문에 퍼센테이지 수준에서 흰 메모리를 구성할 수 있는 몇 가지 옵션들도 같이 제공을 해줍니다. 가비지 컬렉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앞서 말했듯이 자바는 기본적으로 실행될 때 내가 실행되는 환경을 잘 이해한 다음에 자기에게 맞는 환경을 구축한다고 했었죠. 가비지 컬렉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행되는 시점에 적정한 상황을 잘 이해하고 그걸 기반으로 GC를 결정합니다. 보편적으로 지원 GC가 결정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정 스펙 이하에서는 시리얼라이즈드 GC라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자바의 첫 번째 버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 나온 GC예요. 정말 오래됐고요. 사실상 쓰면 안 되는 거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명확하게 구성해 주고 있지 않고 그리고 현재 지금 본인이 쓰고 있는 컨테이너가 굉장히 제약적인 상황이라면은 저 방식의 GC가 동작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컨테이너 위에서 GC는 반드시 명확하게 설정해 주셔야 되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GC를 선택할 건지도 잘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편적으로 지원 GC가 가장 빠르다라고 지금은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은 이후로 자바는 이제 GGC라던가 새로운 이제 GC들이 더 나와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또 MS에서는 병렬 GC, 지원 GC 이전의 GC입니다. 그 병렬 GC가 오히려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더 적합할 수도 있어 라는 것을 기본 가이드로 MS의 애저에서는 제공해 주기도 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어떤 지침을 따를 필요는 없지만은 명확하게 GC를 찝고 들어간다라는 것은 컨테이너 위에서 개발할 때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클래스 데이터 쉐어링이라고 하는 자바의 또 새로운 기법이 있는데요. 이런 걸 이용하시면은 조금 더 애플리케이션을 빨리 시작시킬 수 있고 메모리 사용량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2018년도쯤에 오라클이 이클립스 재단으로 이제 자바 2의 프로젝트 관리권을 넘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바 2가 자카르타 2가 됐죠. 자, 이러면서 우리는 네임스페이스의 변경이라는 큰 임팩트 있는 변경을 진행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이제 코드 레벨 말고 다른 부분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리브랜딩을 하는 과정에서 프로젝트의 목표를 좀 바꿉니다. 기존에는 엔터프라이즈 환경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자였다면은 이제는 플랫폼을 좀 더 현대화시키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최신 트렌드에 맞춰서 플랫폼을 개선시키겠다라고 이클립스 재단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지금도 끊임없이 하고 있고 그 중에서 한 가지의 결과물이 바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프레임워크라고 부르는 마이크로 프로파일입니다. 아마 이건 이제 자카르타 2에 소속되어 있는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이고요. 실제로 서버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프레임워크니까 관심이 있으시다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19년도쯤에 그랄VM이라는 게 소개가 되는데요. 이 그랄VM은 다양한 프로그램, 소개가 된 게 아닙니다. 이 시기에 정식 버전이 출시가 됩니다. 실제로 그랄VM은 2011년도부터 시작된 프로젝트이고요. 이 시기에 정식 프로젝트가 출시가 됩니다. 이 그랄VM은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고성능으로 실행할 수 있는 런타임 플랫폼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나왔습니다. 아시겠지만 자바의 소스 코드는 머신 코드로 바로 컴파일 되지 않죠. 중간 언어로 컴파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 중간 언어로 컴파일된 것을 자바 가상 머신 위에서 실행시키면 어떻게 되죠? 이 중간 언어를 실제로 실행하는 머신 위에서 가장 적합한 머신 코드로 컴파일을 다시 하죠. 보통 이걸 just in time이라고 부릅니다. JIT 컴파일러라고 부르죠. 이 JIT 컴파일러가 정말 오래됐어요. 자바가 만들어진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으니까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기능을 추가하긴 하지만은 너무 힘겹고 버겁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그랄VM은 JIT 컴파일러를 완전 바닥부터 자바로 다시 만듭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굉장히 성능적인 향상을 이뤄요. 트위터가 VM을 바꿈으로써
10몇 프로 이상의 성능 향상을 이뤘다는 사례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재미있으실 거예요. 단지 VM을 바꿨을 뿐입니다. 근데 애플리케이션이 10몇 % 이상 빨라졌다고 사례 발표가 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랄VM 중간에 보시면은 Ahead of Time이라는 게 소개가 됩니다. 바로 AOT 컴파일입니다. 이 AOT 컴파일러는 자바 코드를 중간 언어가 아니라 바로 머신 코드로 컴파일을 시킵니다. 이렇게 머신 코드로 바로 컴파일을 시킴으로써 네이티브 머신에서 바로 실행 가능한 방식의 코드가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더 적은 메모리를 사용하고요. 더 적은 CPU를 사용하면서 더 빨리 실행되는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기술들이 끊임없이 자바 생태계에 유입이 되면서 스프링에서는 컨테이너를 조금 더 잘 만들고 컨테이너 위에서 스프링 애플리케이션을 좀 더 잘 동작하기 위한 것들을 소개를 해줍니다. 아마도 이제 스프링 부트로 컨테이너 위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한데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대부분이 스프링 부트의 그레이드 플러그인이 빌드해주는 그 하나의 자르, 실행 가능한 자르를 고스란히 컨테이너 이미지에 말아서 실행시키고 계실 거예요. 그 방식보다 조금 더 빠른 방식이 있습니다. 예, 그거는 스프링 부트 레퍼런스에 찾아가시면은 이렇게 조금 더 효율적인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하면서 본인들이 잘 소개를 해놨어요. 이렇게 기존에 그냥 스프링 부트에 실행 가능한 자료를 컨테이너에 바로 말아 넣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더 잘 회피하고 더 효율적으로 만들려면은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가이드라인을 잘 준비를 해뒀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도커 파일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왜냐하면 도커만이 컨테이너 기술이 아니니까요. 컨테이너라는 기술을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고 스프링 부트는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함께 소개해주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넘어갈게요. 동시에 이거는 스프링 부트 레퍼런스에 다 소개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한번 가서 참고해서 읽어보시면은 본인들의 환경에서 더 효율적으로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그 위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취득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앞서 제가 그랄VM이 들어오면서 무엇이 가능하다고 했었죠? AOT 방식으로 컴파일이 가능하다고 했었죠. 즉, 자바 코드를 바로 머신 코드로 컴파일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이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더 빨리 실행되고 더 적은 메모리를 사용한다고 했었어요. 그 결과입니다. 2021년도에 스프링 네이티브 베타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소개가 돼요.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실행 결과 쪽에 아래쪽에 실행 시간을 볼까요? 네, 0.03초입니다. 스프링 부트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에요. 물론 데모 버전이니까 조금 더 가볍긴 합니다. 하지만은 실제로 조금 더 무거운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킨다 하더라도 0.1초대에서 애플리케이션의 실행이 대부분 끝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들은 이제 스프링 부트 애플리케이션을 보통 실행하면은 짧으면 1초, 길면 수분이 걸리기도 하죠. 상황에 따라서는. 네, 그걸 굉장히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렇게 굉장히 적게 메모를 사용하고 더 빨리 실행할 수 있지만은 대신 이걸 얻는 대신에 버려야 될 게 있어요. 빌드 타임이에요. 물론 지금도 빌드 타임이 짧지 않죠. 사실 아마 대부분 3분, 4분 정도 내외 빌드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좀 규모가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계시다면. 하지만은 AOT 방식으로 컴파일하면은 10분은 당연히 기다려야 되고요. 20분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컴파일하는 데 들어가는 리소스가 큽니다. 대신 실행 시간을 극적으로 줄여주기도 하죠. 이런 기술들이 어디에 가장 어울릴까요? 제 생각에는 서버리스 환경입니다. 서버리스 환경이라는 거는 어떤 이벤트를 받는 순간 그 즉시 컨테이너 위에서 애플리케이션이 기동되고 실행되고 바로 내려가는 방식이죠. 쓰는 만큼 돈 내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서버리스 환경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네이티브 기술에게 굉장히 어울리는 형태 중에 하나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제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제 작년부터 이제는 제대로 된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위한 환경이 모든 게 전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컨테이너 위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만들 거고 어떻게 실행시킬 건지에 대한 것들이 자바 생태계 그리고 업계 그리고 스프링의 기술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준비가 된 상태이고요. 동시에 컨테이너 외에
서버리스 환경에서도 더 잘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기술들도 준비가 이제는 된 것 같습니다. 자, 이걸 이용하시면은 네이티브에서 실행 가능한 애플리케이션들을 바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위해서 스프링 AOT라고 하는 기술이 스프링 6에 들어온 거고요. 그걸 위해서 스프링 부트에 GraalVM 네이티브 이미지 서포트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런 기술들을 활용하시면은 네이티브에서 바로 실행 가능한 애플리케이션들을 만드는 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이 가져야 할 5가지 속성 언급해 드렸는데 지금 기억 안 나시죠? 그 중에서 하나가 observability, 관측 가능성입니다. 예, 클라우드 위에서 동작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정확하게 어떤 상태에 있고 이 애플리케이션의 상태에 따라서 컨테이너가 어떤 식으로 확장되고 동작해야 되는가에 대한 명확한 측정이 중요해진 시기이기도 해요. 때문에 이제 모니터링을 넘어서 모니터링 그 이상 관측 가능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개념들을 스프링이 코어 레벨로 들고 들어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올해죠.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올해는 이제 스프링 6.1 버전이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1월 달에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10월 달에 JDK 21, 자바 21이 아마 준비가 될 것 같거든요. 아마 자바 21을 충분히 서포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스프링의 6.1 버전이 돌아올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을 해드렸듯이, 먼저 이 말부터 드릴까요? 사실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거의 한 10여 년의 여정을 제가 굉장히 빠르게 훅 지나가듯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의도된 설계였을지 아니면 우연히 여기까지 왔을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은 어쨌든 저희는 굉장히 좀 멋지게 클라우드 기술들을 쓸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는 제대로 클라우드 위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그 위에서 어떻게 만들었을 때 더 효율적으로 동작할지를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에게 나눠드린 걸로. 예, 지금 예정되시는 분은 2분 남았거든요. 질문. 그럴까요? 혹시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한 분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혹시 GraalVM 혹시 쓰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저도 아직 GraalVM을 도입한 상태는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이런 자료를 준비하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이제는 넘어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프로덕트에서 조금씩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개인적으로는 올해 안에는 도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1분도 채 안 남은 것 같아서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박용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까 저한테 넷플릭스랑 아마존 답변 주신 두 분은 앞쪽에 오셔서 선물 받아가 주세요.